안녕하세요. 전쟁은 여자 연구를 하지 않는다.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우크라이나의 역사 및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동유럽에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동유럽 어느 쪽에 있는지는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지금은 비행기로도 갈 수는 없는 여행 금지 국가이지만 만약에 비행기로 갔다면 아마 20시간 안팎에 걸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금 우리가 폴란드까지 가는데 16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보는 국가고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아프가니스탄보다 한참을 더 가야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의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토를 체르노잼이라고 하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의 10%, 옥수수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식량 대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식량이 우크라이나 생산된 식량이 제대로 수출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곡물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도 지금 아주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이 곡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철강석, 매장량 세계 1위, 석탄 세계 6위, 비롯해서 망간, 티타늄, 니켈, 흑연 등이 대거 매장된 자원 부국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도는 위에 푸른 하늘과 황금빛 들판을 색상을 표시한 파란색과 노란색, 멋있는 색상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잠시 우리나라 비교해 보면은 면적은 우리나라의 6배, 그 다음에 인구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약 1,000만 명이 적다고 합니다. 인종을 보면 우크라이나인이 한 78%고 러시아인이 주로 이제 동부 지역 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수도는 우리 이전에는 키예프라고 했지만 지금 키우라고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로 따지면 우크라이나 정교회, 기독교이고요. 개신교이고요. 그리스 동방 가톨릭, 이거는 카톨릭이고, 러시아 종교회 등 주로 크리스트교 종교회, 기독교 종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전쟁 중이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2022년 2월 24일이고요. 현재 전황을 보면 남부 지역 그리고 동부 지역을 러시아가 먼저 점령을 해서 조금씩 세력권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서는 힘든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 역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한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고대사를 제외하고 중근대사, 근현대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의 이제 현재 키예프에 자리 잡은 것은 자리 잡고 강력한 왕국이 된 것은 키스루스라는 공국 또는 왕국이 879년부터 1449년에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루스라는 명칭에도 알고싶이 러시아. 이 러시아도 이 키이우에 자리한 루스족이 만든 키우에 위치한 공국인데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역사에 배울 때 이 키우스를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어떤 공통의 조상을 갖는 거라고 해야겠죠. 우리나라 키오루스는 그러니까 몽골이 서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키오루스를 멸망시킨 게 약 1240년입니다. 이때가 되면 고려 침략을 하는 시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년, 1259년인데, 즉, 우크라이나가 몽골의 침입을 받은 시기와 우리나라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받은 시기가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병상련이었다. 이후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13세기, 14세기고요. 그리고 16세기에는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등장한 준군사 공동체 집단인데 이를 코사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영화 중에 대장 불이바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문호인 니콜라이 고골의 타라스 불바라는 작품을 영화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율브린너 주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작품을 미국의 배우가 한 거죠. 주인공을 한 거죠. 막 그래서 2009년에 러시아에서도 왜 자기 스스로 러시아에서 같은 제목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코사크가 계속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에 대하여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이 너무 좀 힘이 세니까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러시아 공국을 끌어들여서 이제 러시아 공국과 이 코사크와 페레아슬라프 조약을 1654년에 맺습니다. 이 조약은 결국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합병, 우리는 한 나라다, 한 개의 나라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1954년, 즉 소련 연방 시절에 후르츠초프가 이 페레아슬라프 조약 300주년을 기념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할양합니다. 그 당시는 이제 소련 연방이 하나였기 때문에 뭐 이 지역에 있는 걸 저 지역에 떼어준다 그런 개념이었겠죠. 그런데 이 크림반도를 할양한 것이 두고두고 이제 뭐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우크라이나에 간섭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1700 계속 이제 러시아는 힘을 키워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 세력이 계속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서부는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오스트리아가 지배를 하는 서부와 러시아가 지배하는 동부는 서로 그래서 다른 문화권 속에서 다른 문화권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나라로 지금 되어 있지만 이 서부와 동부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출신들, 종교들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2010년에 이제 선거를 보시면 그러니까 서부하고 동부에서의 투표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와. 서부는 친서방 파를 지지하고 대통령 선거 같은 데서 동부는 친러시아파를 지지하는 그런 형태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7년에는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1918년에 우크라이나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부는 오스트리아에 속해 있고 동부는 점령당했고 동부는 러시아에 점령당했다고 했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 싸움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한편은 오스트리아를 대표해 오스트리아 군인으로서 싸우고 한편에서는 러시아군으로 싸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원하지 않은 그런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중위 전쟁 기간에 어, 우리 독립군들이 그러니까 중위 전쟁 기간에 독립군들이 한편에서는 국민당군에 속해서 일본과 싸우고 한편에서는 중국의 이제 홍군에 속해서 일본과 싸우고 아마 그런 것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21년 오스트리아가 패전국이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가지고 있던 우크라이나 영토를 당시 폴란드하고 러시아가 지배를 하면서 동서 분할 통치합니다. 1922년 러시아 및 러시아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병합해서 소비에트 유니온, 즉 소련을 성립합니다. 이때 소련 연방에는 15개 국가들, 15개 국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5개의 국가가 한 연방을 이룹니다. 우크라이나도 하나 포함하고 있죠. 1932년부터 33년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대기근, 그러니까 소련 스탈린 치하의 우크라이나에서는 대기근, 이것을 우크라이나에서는 홀로도모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곡물 생산국 중에 하나라고 했죠. 곡물 생산국에서의 대기근이 발생한다는 건 좀 있을 수 없는 현상이죠. 근데 이거 왜냐하면 스탈린이 우크라이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최대한 수탈을 해서 우크라이나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들을 수출합니다. 수출해서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활용하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집단 농장 체제 도입하면서 그런 집단 농장 체제의 비효율성과 대한 가뭄과 겹치면서 대기근으로 많은 아사자, 몇백만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아사자가 발생합니다. 이런 대기근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어떤 소련의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도 침략을 하고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이제 러시아와 독소 불가 침략을 맺고 폴란드를 점령을 합니다. 근데 히틀러가 소련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가 않고 어떤 소련을 땅을 이제 침범을 합니다. 히틀러가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소련도 자기들이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1년에 소련을 침공하고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체가 전쟁터가 되고 있고요. 이 전쟁 당시 독일은 군인 380만 명, 전차 3,300대, 비행기 2,000대를 독소 전쟁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동부전선, 지금 이 독일과 소련이 붙었던 동부전선과 이제 서부전선, 이 이제 유럽연합군이 독일과 싸던 서부전선이 있는데 노르망디 같은 서부전선보다 동부전선이 훨씬 더 전쟁 규모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독소전쟁은 유례없는 역사상 유례없는 총력전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소련은 어머니 러시아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인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선언했고 자기 가족과 자기 땅을 침범한 적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데다가
독일군의 학살 만행을 본 소련인들이 너도나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우리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의 책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 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지금 보면 되게 우리가 이해를 갸우뚱하게 되고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소련에서 어떤 그런 선전, 우리가 침략자들과 싸워야 된다는 그런 선정 활동들을 통해서 아마 학생들이 대다수 자발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독일군이 이제 침범하면서 벌였던 학살들이 그런 그런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도 뭐 자기 나라가 영토가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인사람들도 분명히 전쟁이 많이 자발적으로 났었겠죠. 독소전쟁에는 고려인들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소련이 기록한 독소전쟁에 참가한 고려인의 수는 372명입니다. 이 당시 고려인은 스탈린 체제 하에서는 그러니까 시베리아 건대로 중앙아시아 오지로 강제 이주 당하죠. 그러면서 고려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스탈린은 고려인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 몸으로 이제 싸웠습니다. 1941년 6월 22일 독일 침략 소식이 알려지자 각각의 도시와 농촌의 군사 동원부 앞에서 사회주의 조국을 지키고 나치즘이라는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붉은 군대에 지원하는 애국열과 투쟁에 불타오른 소련 모든 민족 젊은이들이 기나긴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고려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많은 고려인 젊은이들은 전선에 가는 것을 꿈꾸고 이를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했다. 이때 지원서에 출생지 민족에 대해 위조하여 입대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이름을 바꿔 입대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까 말했다시피 고려인들이 이제 성공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전쟁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라도 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는 책 전쟁은 열구로 하지 않는다. 1985년에 쓴 작품은 이 독소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독소전쟁에서의 소련군의 총피해는 1000만 명 정도, 엄청난 숫자네요. 그러면 전사 및 실종자 수도 760만 명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총피해가 510만 명, 전사 및 실종은 310만 명입니다. 저자는 작품 완성한 후 검열간의 검열로 반쪽짜리로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완전한 내용을 재출판하는데요. 검열관이 거부한 이유는 결국은 전쟁을 영웅시한, 인민들이 영웅시한 것들을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이 책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전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러면 이런 책을 쓰면 누가 싸우러 나가겠소? 선생은 지금 유치원 사실주의로 여성들을 모욕하고 있고 우리 여성 영웅들의 명예를 훼손했단 말이오. 라는 비판도 받았고 당신은 삶 속에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거리에 있다고 말이오. 당신이 말한 진실은 천박해요. 지나치게 세속적이요. 우리는 당신의 그따위 저급한 이야기는 필요하지 않소. 위대한 이야기가 필요하지. 위대한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말이오. 당신은 우리네 영웅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군. 우리의 위대한 사상 역시 좋아하지 않고 마르크스, 레닌의 위대한 사상들 말이오. 아마 검열관제 얘기를 실제로 사실적으로 듣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4년간 100개가 넘는 도시를 방문해서 200여 명의 참전 여성들을 인터뷰합니다. 보시면
More than 200 women speak in it. 그리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young girls who dreamed of becoming wives became soldiers in 1941. More than 500,000 Soviet women participated in a par with women. 50만 명의 여성이 남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스베타나 알렉세비치는 4년간의 이 책을 위해서 4년간을 100개 도시와 시티, 타운들과 어떤 거주지들을 방문하였다. 4년간에 100개 넘는 도시. 우리가 여성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2차 세계대전부터라고 합니다. 소련이 소련이 제일 처음인 건 아니지만은, 당시 이제 영국이 제일 먼저 했지만, 영국과 소련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련 정부는 자녀 없는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삼는 법령을 공표했다. 징집 통지서를 받기 앞서 자원의 군문에 들어간 소련 여성이 줄을 이었다. 소련 여군은 1943년 말에 100만 명에 이르렀고 정규군의 8%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내내 붉은 군대는 여군이 없는 병과가 거의 없었다. 통신병이나 응병같이 지원병은 거의 다 여성이었다. 병종을 가리지 않고 보병, 후병, 장갑, 대공, 함공, 함상부대 여군이 배치되었다. 여성이 소총수, 저격병, 전차병, 후병대원, 항공기 조종사 등 모든 부대에서 합격된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인터뷰했던 걸 보면 저격수도 진짜 나오고요. 그다음에 포병부대에 참여했던 나오고 전차병도 나오고 아주 다양한 병과에 참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미국, 독일과 달리 소련 여군은 보조 역할뿐만 아니라 전투 임무까지 수행했다. 영국이 여성을 가장 먼저 징집한 나라였다면 소련은 여성을 전투원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였다. 여성 저격수에 관련된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최근 뉴스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여성 저격수가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를 보면 이거 우크라이나 여성 저격수 또 러시아 여성 저격수가 체포됐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와 여성 저격수 출신의 여성 저격수와 러시아의 여성 저격수들은 독소 전쟁 때는 이제 하나의 팀으로 싸우다가 이번 전쟁에서 서로 이제 총을 뿌리게 겨눈 거죠. 류드빌라 파블리첸코는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독소 전쟁 기간에 309명의 독일군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레이디 데스, 죽음의 소녀라는 별명을 얻기도 합니다. 1954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루시초프가 그동안 아마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착취했던 것에 대한 뭔가 보상 차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루시초프의 두 번째 아내가 이제 우크라이나 출신인 것도 있고 해서 우크라이나, 지금 저희 지도상에 보면 밑에 나와 있죠. 우크라이나를 저희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할양을 합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이 원전이 붕괴가 되고 그것을 소련 연방은 은폐를 합니다. 사고 후 이 원전 폭발을 붕괴를 3일 후에나 공개합니다. 3일 후에 이미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후에 그런 거죠. 이 체르노빌 붕괴 사건의 원폭량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의 400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방사능 유출로 4,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30만 명이 기준치 500배 이상의 방사능을 폐폭합니다. 아마 당시에 이 원전에는
제대로 된 방어구가 없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폭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체르노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뉴스 중에 러시아 군사 군대가 방사능 5,000배가 넘는 붉은 숲, 체르노빌 근처에는 붉은 숲에서 무더기 피폭을 당했다. 그래서 체르노빌에서 철수한다고 했다. 전쟁이 처음 벌어졌을 때 러시아가 먼저 확보한 것이 체르노빌 원전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전이 전기를 만다 보니까 그런 우크라이나를 전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체르노빌을 점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체르노빌이 아직 그 원폭이 제대로 원폭의 그 당시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있던 그런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많은 피폭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퇴각하면서 체르노빌 원전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줬다고 합니다. 아이러니면 아이러니죠. 이 체르노빌 원전의 이야기를 스베틀라나 알렉세비치가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이야기로 작품을 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죠. 1991년 소련 연방이 붕괴가 되고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한 이후에 그렇게 경제 발전을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2014년에는 친러시아를 대표하는 후보의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시민들이 무혈혁명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오렌지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내용을 보면 이 당시 이제 친서방을 대표하는 후보와 친러시아를 대표하는 후보가 붙었는데 출구조사에서는 친서방 대표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출구조사의 결과가 실제 투표 결과로 나오는데 아직 근소한 차 아니면 근데 여기서는 친서방 대표가 출구조사에 앞섰지만 실제 투표에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항의를 한 거고요. 이 항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투표를 다시 하고 그래서 친서방을 대표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렌지 혁명이고요. 그래서 이 당시 좀 이제 혼란스러웠는데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자기들이 병합하고요. 이게 아래쪽 지도를 보시면 크림반도의 오른편하고 러시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에서 크림반도에 있는 주민투표에서 96.6%가 러시아의 귀속을 찬성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크림반도에는 이제 대대로 러시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 활약을 한 뒤에도 이 워낙 군사기지로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쪽에 있었고 그런 결과로 친러시아인들이 많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주민투표에서 러시아의 귀속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서방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같은 해 동쪽에서도 친러시아 출신들이 많은 동쪽에서도 돈바스 지역에서도 두 지역에서 독립을 하고 러시아가 직바르게 얘네들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서구는 이걸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그래서 분리주의자들과의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움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우크라이나가 동쪽 지역의 분리주의자들과의 전쟁의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러시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치주의자들이 동쪽, 자기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는 동쪽이 자기 러시아 주민들 출신들을 이제 억압한다. 예, 그런 이유로 침공한 것도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 전에 갈등이 최고조라합니다. 먼저 2017년 우크라이나와 EU 간의 협정이 맺고 2018년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중심의 CIS를 독립국가연합을 탈피합니다. 그리고 19년에는 친서방 정책인 발렌스키 대통령이 당선돼서 제가 나토의 가입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나토 가입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폴란드나 루마니아 등 체코 등 소련 연방의 국가들을 나토로 하다 보니까 나토의 세력이 자신들의 영토 바로 앞까지 들어오는 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바로 이제 코앞인데 거기까지 들어오는 것을 이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나토 가입 헌법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그런 핑계로 침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이 책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